안녕하세요. 이미 하트핸드 오류에서 만난 적이 있던 강두현 엄마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트핸드 오류는 수업 잘 하셨나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내용인데 잘 이해하셨다니 정말 대견스럽네요. 오늘은 하트핸드 이론을 연구했던 길로비치가 또다시 출연하는데요. 길로비치 이외에 수많은 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 행동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연구한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후 가정 사고 역시 심리학이 중심을 이루지만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도 다소 출연하므로 백그라운드 일권의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 또는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마터면 혹은 뭐뭐 했더라면 하는 심리에는 삶에 대한 우리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를 깊이 연구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심리를 사후 가정 사고라고 일컫습니다. 사후 가정 사고의 간단한 정의를 보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 심판이 공정했더라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일본은 없었을 텐데와 같은 것으로 이런 가상 버전의 이야기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사후 가정 사고입니다. 1. 사후 가정 사고의 기본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후 가정 사고는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입니다. 만약 이러이러했다면에 해당하는 조건문 부분, 즉 if절과 이러이러했을 텐데 라는 결과 부분으로 구성된 주절의 형태를 띱니다. 다시 말해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또는 가정법 혼합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후 가정 사고는 기본적으로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가정법적 전환 과정을 포함합니다. 흔히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을 수반하므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후 가정 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매드백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메달이 확정된 순간과 시상식에서 보인 얼굴 표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기쁨의 크기는 메달의 순서와 달랐습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환한 얼굴 표정을 지었던 거죠. 이 연구는 기쁨이 성적 자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정적 사고로 인해 안타까움이 기쁨보다 큰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만일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메달을 놓쳤을 텐데 라는 긍정적 사고로 인해 기쁨이 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메달을 딴 사람의 사고와 동메달을 딴 사람의 사고는 사후 가정 사고의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더 좋았을 텐데 아깝다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방금의 연구에서 본 것처럼 사후 가정 사고는 동메달 선수가 보여주는 긍정적 사고와 은메달 선수가 보여주는 부정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부정적 사후 가정 사고를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며 긍정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 일컫습니다.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즉, 뭐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깝다와 같이 후회와 실망의 의미가 더 강하면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반면에 뭐뭐 했더라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더 높은 곳에 도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 상향적, 반면에 더 낮은 곳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면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두 가정 사고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조차도 미래 준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향상적 동기가 됩니다. 또한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정서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어펙션은 애정이고 어펙티브는 정서적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즉,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동기가 되므로 두 가정사고 모두를 잘 이용하면 동기 유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가정사고에 내포된 심리효과 2가지. 대비효과와 인과관계. 그렇다면 사후 가정사고 이면에는 어떤 심리적 효과들이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후 가정사고는 기본적으로 대비효과를 통해 발생합니다. 대비효과는 특정 기준 또는 배경이 분명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더 극단적 정서적인 반응과 사회적 판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 수학시험에서 70점을 받았던 아이가 90점을 받아왔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그 점수에 대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 아이보다 수학을 못하는 옆집 아이가 95점을 받았다는 정보를 접하면 좋았던 기분이 사라집니다. 1차 대비는 이전 시험과 지금 시험의 대비, 2차 대비는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의 대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차 대비에서 90점을 받았던 아이가 70점을 받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 점수에 실망할 것이지만 2차 대비에서 늘 100점을 받던 옆집 아이가 이번에는 60점을 받았다는 정보를 접한다면 실망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사후 가정사고는 어떤 사건 자체의 경험 차원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극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또다시 인과관계가 등장합니다. 인과관계는 모든 자연과학 법칙의 절대적 전제이므로 과학, 확률, 경제, 심지어 심리학과 사회학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가정사고는 조건 부분에서 특정 선행 사건의 반대적 전환이 결과 부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반대적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가정법의 핵심 전제인 반대의 가정이 주를 이룹니다. 예컨대 주식 투자에서 거액을 잃은 투자자가 친구가 그 주식을 권하지 않았다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는 사후 가정사고를 보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러한 사고는 친구의 권고가 투자 실패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좀 더 깊이 연구한 내용으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전환성이 있는 경우와 전환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사후 가정사고가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읽게 합니다. 두 시나리오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와인에 알레르기를 가진 한 직장인이 식당에서 상사가 주문한 음식인 그 와인을 사용해 만든 음식을 먹고 사망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A에는 상사가 고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선택하지 않은 음식에는 그 와인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선택 가능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시나리오 B는 선택하지 않은 그 음식에도 같은 와인이 들어있다는 선택 불가능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 시나리오 A에는 전환성이 있는 반면 시나리오 B는 전환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나리오 A를 읽은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B를 읽은 참가자들보다 그 직장인의 죽음에 상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선택의 여지, 즉 전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사람들은 사후 가정 사고를 통해 부정적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 선행 행동과 그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강조해 그 선행 행동에 더 강한 책임 또는 처벌을 부여합니다. 4. 두 가지 질문.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향적 사후 가정과 하향적 사후 가정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대개 하향적 사후 가정보다 상향적 사후 가정을 하는 성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후 가정 사고는 주로 후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쪽이 후회가 더 클까요? 하텐드 이론을 연구한 길로비치에 따르면 단기적인 후회인지 장기적인 후회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후회의 측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조사한 결과 전자가 53%, 후자가 47%로 이미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84%로 한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만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당장은 후회할 수 있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행동하지 않아서 생긴 후회가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연애, 결혼, 직장, 공부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수입이나 개인적 성취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과거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엄청나게 늘었고 더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후회는 학생인 우리에게 행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는 가역성과 비가역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역성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일컫습니다. 한문으로는 가능할 가, 돌이킬 역, 즉 돌이킬 수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경우보다는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에 보다 낮은 수준의 후회를 경험합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과 관련하여 이 개념은 주로 교환 또는 환불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후회의 수준은 소비자가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 제품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후회의 수준은 훨씬 낮아집니다. 가역성의 개념을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된 매몰 비용 효과에 적용하면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적 비용을 말합니다. 이미 초래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자가 그 매몰 비용을 회수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예상되는 후회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가능성입니다. 후회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결정 이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더 좋은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 이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대안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후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이후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에 따라 예상되는 후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지각된 책임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그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각할 때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에 어떤 변화나 행동을 취할 때 그 결과에 대해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기보다는 자기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의 측면과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결과에 대한 전환 가능성은 그것에 대한 사후 가정적 대안들을 구성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5분 늦어 비행기를 놓쳤고 B는 37분 늦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사람들은 A가 더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이전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결과를 바꾸기가 더 쉽고 B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사후 가정 사고의 수와 강도는 후회와 정비례하므로 대안의 전환 가능성은 예상되는 후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회비용입니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후회는 현재의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라지게 될 미래의 기회, 즉 기회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보다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상실될 미래 기회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두 대안 모두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클수록 기회비용은 커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1권에서 배웠듯이 기회비용은 낮은 쪽을 선택해야 하지만 두 대안 모두 동일하게 매력적임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래의 기회가 현재 선택 가능한 대안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 미래가 아닌 현재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후회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기회가 현재 선택 가능한 대안들보다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은 주로 주식 매매와 같이 시간에 민감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어른들은 가끔 그때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고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른들은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따위로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에게 불행을 일으키고 있다면 먼 훗날 부정적 사후가정사고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후회하고 있을 미래의 자신을 후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은 사후가정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확증 편향, 후 판단 편향, 현재 유지 편향 등 편향의 깊은 세계로 빠져볼 것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보학원의 강두현 엄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